안녕하세요. 정부에서 법정 나이가 바뀌어 38살로 한 살 내리게 된 여성입니다. 저는 소띠로 태어나 소처럼 일만 하고 쉬지 못하고 38년을 살았는데요. 과거를 되돌아보니 일을 참 많이 하기도 했는데 제가 일을 만들어서 살아왔더라고요. 그중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시집살이였는데요. 아직도 그 시기를 떠올리면 온몸에 뼈가 시리고 정신이 피폐해진답니다. 지금부터 시어머니와 남편과 있었던 끔찍한 일들과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반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마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 정도로 충격적일 것입니다. 그럼 귀 기울여 제 사연 꼭 들어주세요. 저는 사업가 아빠와 가정주부인 엄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업가의 딸이라고 하면 잘 먹고 잘 살아왔을 거라고 예상하시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아빠는 사업을 발전시키기는커녕 투자한 돈을 다 잃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출을 얼마나 많이 받았던지 제가 집에서 본 채권자만 해도 한 트럭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 수 있겠죠. 저희 아빠는 여기서 더 선을 넘게 되는데 엄마와 제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사업을 이어가셨습니다. 저희 모녀가 담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용이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채를 빌려 쓰셨답니다. 아빠는 그렇게 욕심내는 삶을 살다가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상속 포기를 하면서 아빠의 빚은 갚지 않아도 됐지만 저와 엄마 명의로 빌린 돈은 갚아야 했답니다. 개인 회생 신청을 해서 빚을 대폭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억이 넘는 돈을 갚아야 해서 제 청춘은 돈 버는 것에만 치중됐죠. 학창 시절에도 알바를 해서 제 용돈, 생활비를 벌어왔기 때문에 일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었지만 남들처럼 공부를 할 여유도 없었고 꿈을 꾸는 것은 사치였답니다. 30살까지 엄마와 악착같이 살았어요. 빚은 갚아도 끝이 없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고생을 해야 할지 기약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엄마가 저에게 같이 저 세상에 가자고 말씀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야 삶을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냐면서 저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제안하셨죠. 하지만 저는 이미 내공이 쌓였는지 나쁜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빚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엄마와 둘이 안락한 삶을 살 거라 생각돼서 엄마의 마음을 여러 번 돌려 으쌰으쌰하며 빚 갚는 인생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면서 빚 갚기 바쁜데도 신기하게 사랑이 찾아오더군요. 제가 일하던 식당에 단골로 오는 남자 하나가 있었는데 동료들이랑 오는 날도 있고 혼자 오는 날도 있었어요. 거의 매일 와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나가곤 했는데 저는 저희 식당이 밥이 맛있어서 찾아오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꾸준히 오던 그 손님이 저에게 사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말씀하더군요. 제 인상이 좋고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모습에 반했다며 이성으로서 만나고 싶답니다. 저는 연애를 꿈꿀 여유가 없어 거절했는데 계속되는 고백에 그만 마음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바쁘게 돈을 갚는 인생을 사는 불쌍한 제 인생을 바꿔볼 기회가 찾아온 거라 여기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와 그 손님은 2년 동안 짬을 내서 연애하게 됐고 그 뒤에는 어느새 결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눴답니다. 영은아, 우리 슬슬 결혼해야지. 우리 나이가 32이라고. 언제까지 계속 미루기만 할 거야. 나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이젠 날 좀 받아줘라. 결혼? 나도 우혁 씨랑 결혼하고 싶지. 근데 내 사정 알잖아. 아직 몇 년 더 고생해서 빚 갚아야 해. 빚 다 갚고 마음 편하게 결혼하자. 그 돌아가신 아버님이 당신과 어머님 명의로 대출 받았다는 거? 아직 많이 남은 거야? 응. 개인 회생을 했어도 갚아야 할 돈이 어마어마해.
내가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잖아. 아마 40 넘으면 겨우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결혼을 좀 미뤄야 할 것 같은데 우혁 씨만 괜찮다면 기다려주면 안 될까? 그러자 우혁 씨는 저에게 아주 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말이야. 내가 그 빚 갚아주면 결혼해 줄래? 나랑 결혼하고 싶은데 빚이 걸림돌이라는 거잖아. 내가 그거 해결해주면 우리 결혼이 가능해지는 거지? 나 능력 있는 남자인 거 알지? 우혁 씨, 그런 말 하지 마. 자기가 힘들게 번 돈을 왜 우리 집 빚 갚는 데 쓰겠다는 거야. 마음은 고맙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만약 자기가 도와주게 되면 당신 어머님이 가만히 있겠어? 엄마는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유산이 50억이 넘어. 우리 집은 돈이 많아서 그 정도 빚은 별거 아니라고. 영훈이 너희 집 빚 갚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도움 받아도 돼. 그래도 안 돼. 나는 아직 건강하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야. 자기가 우리 집 똥을 대신 치우게 할 순 없다고. 저는 그렇게 매번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우혁 씨가 어느 날 저희 엄마를 몰래 만나서 빚을 갚아줬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엄마를 찾아가 따져 물었더니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은아, 우혁이가 갚아준 돈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갚을 거야. 공짜로 받은 거 절대 아니라고. 너도 이제 남들처럼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면 좋잖아. 이 엄마를 원망해도 이미 다 끝난 일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결혼해라. 엄마, 아무리 그래도 우리 빚 2억을 우혁 씨가 대신 갚는 건 말이 안 돼. 그렇게 결혼하게 되면 내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어?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야. 이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혁이, 아니 김서방한테 모두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넌 네 아빠 때문에 생긴 빚 그만 갚아라. 너도 네 인생 살란 말이야. 엄마는 그동안 제가 고생해온 걸 늘어놓더니 더는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눈물까지 보이면서 사과를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더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엄마와 예비 신랑의 뜻을 따라 빚에서 벗어나 결혼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긴 했는데 벌레 보듯이 싫은 내색을 심하게 내셨습니다. 네 빚을 내 아들이 갚았다지? 이거 참 황당해서 말이 다 막히네. 너 착하고 진실된 애인 줄 알았더니 내 아들 등골에 벌써부터 빨대 꽂은 거냐? 어머님, 죄송합니다. 염치 없지만 저 받아주세요. 시키는 건 뭐든지 할 테니 우혁 씨랑 결혼만 허락해 주세요. 낯바닥이 철판이 따로 없구나. 뻔뻔하다 못해 가증스러워. 내 아들이 제대로 호구가 된 것 같네. 이거야 원. 머리만 복잡해지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과 결혼 허락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다시 담을 수 없는 상황이니 무조건 잘하겠다고 말씀드리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미 저희 모녀의 빚을 다 갚아줬으니 그 값을 치르라고 하더군요. 그래, 좋다. 결혼해라. 대신 내 집에 들어와 살아라. 시집살이를 하란 말이야. 식당 일도 때려치우고 내 밑에서 살림 배우고 네 남편 내조해라. 시집살이요? 왜? 돈 받아 먹을 때 시집살이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냐? 꽁으로 그 빚을 다 갚았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님. 부족하지만 어머님 잘 모시고 지내겠습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내 집에서 제대로 시집살이 하면서 살아봐. 너희 집 빚을 갚아준 은인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란 말이야. 네, 어머님, 최선을 다할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집살이하는 조건으로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긴 했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시어머니의 말씀이 틀리다고 볼 수 없어 겸허히 받아들였어요. 32살 가을에 우혁 씨와 백년가약을 맺고
시댁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답니다. 각오는 하고 들어갔지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심하고 모질게 저를 대했어요. 집안일 시키시는 건 얼마든지 참고 할 수 있었는데 인격 모욕과 조롱 섞인 막말을 듣게 됐습니다. 야, 너는 내 아들이 준 돈으로 빚 갚고 호강하며 사는 애가 앉아서 쉬는 게 말이 되니? 나 같으면 고마워서 없는 일이라도 찾아서 하겠다. 지금도 이 시간에 내 아들은 사업 운영하느라 골머리가 빠질 텐데 너는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 되겠냐? 도대체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 모양이냐? 아니다. 너나 네 애미나 똑같지? 내 아들 등골에 빨대 꽂고 쫙쫙 빨아먹고 있으니 말이야. 하여튼 너는 이 집에서 대접받을 생각 말고 시녀라고 생각하고 죽어라 일만 해. 그렇게 해도 내 마음에 찰까 말까니까 제대로 하란 말이야. 어머님, 잠시 휴식을 가진 게 잘못한 일이면 사과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저희 엄마 욕을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빚을 갚아달라고 한 게 아니라 우혁 씨가 저 몰래 갚은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어른이 말하면 눈 내리깔고 손 모으고 네네 죄송합니다라고 설설 키워야지. 네,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럼 시키실 일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시댁이 넓은 주택집이어서 할 일은 늘 태산처럼 많았습니다. 집안뿐만 아니라 마당과 정원을 관리해야 했고 시어머니가 아끼는 강아지 2마리를 키우기도 해야 했죠. 앞서 말했듯이 일하는 건 크게 힘들지 않았어요.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막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결혼 1년 차에는 365일을 욕을 듣는 걸 시작해서 욕을 들으며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이에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그러지 말라는 항의를 여러 번 했었는데 2년 차가 되자 제가 무슨 말을 들어도 가만히 보고만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시댁에서 살다가는 제 명예 못 살 것 같아 분가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여보, 당장은 아니어도 우리 분가를 계획하자. 나 어머님한테 시달리는 거 너무 힘들어. 분가? 당신 기억 안 나? 우리 결혼할 때 엄마랑 같이 살기로 한 거? 이제 겨우 2년 차야. 벌써 분가 이야기 꺼내면 엄마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엄마 연세가 있어서 몇 년 살고 나면 우리한테 유산 주실 거야. 수십억 부자가 되는 게 코앞에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봐. 나는 돈 필요 없어. 당신이랑 둘이 단칸방에 살아도 된단 말이야. 다시 식당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영은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 고생을 사서 하지 말자고. 몇 년 뒤에 우린 50억 부자가 될 텐데 이깟 시집살이를 못 참아? 엄마가 모질게 굴어도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말아. 당신이 직접 당해보면 그렇게 말 못해. 나 요즘 신경 안정제 먹고 있는 거 몰라? 어머님이 야야 하고 화내듯이 부르시면 심장이 철렁한다고. 나도 이름 불리고 싶고 존중받고 싶단 말이야. 거참 조금만 참으라니까. 내가 엄마한테 당신 무시하지 말라고 잘 이야기해 볼 테니까 당신도 한 발 물러나서 조금 더 노력하는 걸 보여드려. 여보, 우리 부자 되는 거 머지 않았어. 많은 유산을 생각해서라도 버텨보잔 말이야. 남편은 결혼 전에는 돈 밝히는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시시때때로 시어머니한테 사업 규모를 늘리겠다고 돈을 받아갔는데 그럴 때마다 깔깔거리며 좋아하는 걸 보게 되자 진짜 돈이면 뭐든지 할 사람 같았답니다. 물론 나쁘게만 본 건 아니에요. 나중에 가정을 위해 끝까지 책임질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평생 밥은 굶지 않고 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분가는 물 건너가고 시집에서 3년을 더 살았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의 막말과 욕설을 매일같이 들어야만 했죠. 늘 제 빈 이야기를 꺼내며 이거밖에 못하냐는 말씀에 저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식모처럼 죽어라 일만 했답니다. 그런 힘든 일상을 보내던 중 시아버지의 기일이 찾아왔어요. 제가 제사상을 다 차려야 해서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죠.
시장을 봐오고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돼가며 준비가 절반 이상 끝났는데 친정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괜히 눈치가 보여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엄마가 아니라 병원 의사였답니다. 이영은 씨 맞으시죠? 저는 대학병원 의사입니다. 지금 어머님이 구급차에 실려오셨어요.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다치셨습니다. 네? 엄마가 구급차에 실려갔다고요? 얼마나 다친 건데요? 공장에서 그 천장 아래 달린 그 크레인에 그 무거운 기계를 옮기는 과정에 그 크레인이 고장나서 어머님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급하게 피하긴 하셨지만 위독할 만큼 크게 다치셨어요. 긴급 수술하는 중이니까 이영은 씨가 얼른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당장 출발할게요.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바로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얗게 질린 제 얼굴을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답니다.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못 볼 거라도 본 거야? 어머님, 방금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희 엄마가 공장에서 사고를 당하셨대요. 그래서 긴급 수술을 들어갔다는데 저 지금 병원에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뭐? 네 애미가 다쳤다고? 근데 네가 지금 가서 뭐하냐? 어차피 수술 중이라는데 네가 간다고 달라질 건 없잖아. 마저 제사상 차리고 제사 지내고 다 치우고 정리하고 가라. 저는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위독하다고 전했는데 태평하게 앉아서 손가락질을 하시며 제사나 지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빨리 가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님, 저 못합니다. 지금 엄마가 위험한 상황이에요.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잘못될 수도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저 이렇게 말할 시간 없어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야! 인연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다른 날도 아니고 내 남편 제삿날이야. 지금 나가면 너 가만 안 둔다. 마음대로 하세요. 전 지금 엄마한테 갈 거예요. 인연이 돌아도 단단히 돌았네. 내 남편이 남긴 재산 중 일부로 너희 모녀 빚을 갚아준 거야. 내 아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바로 여기 제사상을 받아먹을 내 남편의 돈이라고. 그럼 성심성의껏 제사를 지내야지. 이게 어디서 멋대로 출타하겠다고 난리치는 거야? 그리고 네 엄마가 수술 들어갔다고 치자. 위험하다고 쳐. 어차피 뒤질 거 조금 늦게 간다고 살아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 시아버지 제사상 준비하고 제사까지 다 드리고 가라. 너 지금 나가면 이혼당할 줄 알아? 그 막말 뒤에 남편도 말문을 열었습니다. 당신 지금 가봐야 아무것도 못한다잖아. 하던 거나 해. 우리 아버지 제사 지내고 가란 말이야. 엄마 말대로 말 안 들으면 확 이혼해버린다. 어머님, 그리고 당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으셨어요. 우리 엄마가 긴급 수술에 들어갔다고요. 위독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 못하시겠으면 이혼할게요.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어머님과는 더는 고부 사이로 못 지냅니다. 됐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어머님이 위독하면 이렇게 무시하고 있을 거야? 당신 지금 나랑 같이 뛰어가도 모자랄 판이야, 이 나쁜 놈아! 저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현관에 가서 신발을 신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채서 끌고 가더군요. 넌 아무 데도 못 가. 네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기 전까진 이 집에서 못 나간다고! 이 식모년아! 저는 머리채를 잡히고 따귀까지 얻어맞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똑같이 잡았고 따귀도 똑같이 날려줬습니다. 그리고 두 팔로 시어머니를 번쩍 들어서 절반 정도 차려진 제사상으로 집어 던져버렸답니다. 목기가 박살나면서 엄청난 소리가 울렸죠. 시어머니는 허리를 잡으며 앓는 소리를 내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광분해서 제 멱살을 잡고 따귀를 날리더군요. 이 여편네가 오냐오냐 해줬더니 엄마를 때리고 집어 던져? 이거 아주 짐승 같은 년이네. 무식한 식당 종업원을 출세시켜줬더니 은혜를 이따위로 갚냐? 이젠 당신이 빚 갚아준 이야기 하려고? 야, 그동안 내가 이 집에서 식모살이 한 것만 해도 그 빚 갚고도 남았어. 지긋지긋한 소리 그만하고
이것도 알아? 놓긴 몰라. 내 어머니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가겠다고? 넌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남편이 제 멱살을 잡고 따귀를 날리자 저는 분노하며 그 자식의 허리를 잡고 제사상 위로 잡아뜨렸습니다. 그리곤 목기 하나를 집어들고 머리통을 갈겨줬어요. 그이는 고통의 신음을 뱉으며 바닥에 얼굴을 묻었답니다. 저는 방해물을 모두 제거해서 바로 현관을 나서서 엄마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수술실 앞에 도착했더니 간호사 하나가 와서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했죠. 머리를 심하게 다친 엄마의 뇌를 수술하고 있고 생사를 아직 알 수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며 무릎을 꿇게 됐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답니다. 이윽고 녹색 수술복과 마스크를 쓴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오며 저를 보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수술 중에 세상을 떠났다며 유감을 전하더라고요. 그 순간 어찌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던지 말은커녕 눈도 뜨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뜨고 엄마가 눈 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렇게 엄마를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병원 내 빈소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연락하기 싫었지만 남편에게 먼저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전화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돌아가셨어. 수술 중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네가 우리 엄마 저승 보낼 뻔한 거 몰라? 설마 내가 거기 가서 상주 노릇이라도 해주길 바란 거냐고. 뭐? 당신은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당신 내 남편 맞아? 뒤질 때가 됐으니까 뒤진 거지. 구질구질하게 살더니 꼴 좋다. 야, 넌 이제 아웃이야. 이혼해서 쫓겨날 준비나 하라고 이 빙신 같은 년아. 뭐? 당신 내가 난리치고 나왔다고 이러는 거야? 당신이 내 상황이었어 봐. 똑같이 그랬을 거라고. 나랑 당신이랑 같아? 나는 당신 빚 갚아주고 걷어 먹여주는 사람이고 당신은 내 피 빨아먹는 기생충이잖아. 아가리 닥치고 나랑 끝인 줄 알고 꺼져. 그이는 욕설만 실컷 내뱉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다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것도 괘씸했고 막말하는 것도 찢어발기고 싶을 만큼 화가 났습니다. 4년 가까이 시댁에서 종노릇하며 지낸 것이 겨우 이것뿐이라는 게 억울하기도 했어요. 저는 일단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시댁 식구들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엄마의 핸드폰에 저장된 지인들에게 부고 문자를 보내자 늦은 밤에 조문객들이 찾아왔답니다. 많지 않은 사람들이 오시긴 했지만 엄마의 빈소가 외롭진 않았죠. 3일장을 치르고 엄마를 경기도에 있는 납골 땅에 모시고 엄마 집으로 돌아갔어요. 유품 정리를 하고 집주인에게 소식을 전하고 월세방을 뺐죠. 엄마는 떠나는 날까지 자신의 집을 가져보지 못하셨습니다. 자식으로서 해드린 게 너무 없어서 죄송해서 미칠 것 같았네요. 엄마의 모든 걸 정리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심이 섰습니다. 엄마가 이루지 못하신 걸 제가 모두 다 이뤄보기로 작정하고 각성했어요. 그래서 시댁을 찾아갔죠. 시어머니와 남편의 앞에 선 저는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여보,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위독하다고 하니까 정신을 놔버리고 미친 짓을 벌였어요.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귀싸대기를 여러 대 날리시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하찮고 가진 거 없는 거짓년아. 이제야 정신이 돌아온 거냐? 네가 우리가 없으면 아무런 존재도 못 된다는 걸 금세 깨달은 거야? 네, 어머님.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건 다 어머님과 남편 덕분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빚에 허덕이고 있었을 거예요. 어머님, 여보. 머리 검은 짐승이 잠시 미쳐 날뛰었다고 여겨주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인연 아주 웃기네. GM이 위독하다고 했을 땐 아주 그냥 맹수가 따로 없더니
오늘은 꼬리 흔드는 개가 돼서 왔네. 야, 너 개처럼 짖어봐라. 그럼 우리가 널 받아주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마. 얼른 짖어. 네? 개처럼 짖으라고요?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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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짖어대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깔깔거리면서 배를 잡고 웃더군요. 두 모자가 저를 조롱하는 게 역겹고 화가 났지만 나중을 위해 꾹 참았습니다. 제가 납작 엎드려 빌고 빌었더니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며 다시 시댁의 종으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더한 막말과 조롱으로 마음이 괴로운 날로 연속이었답니다. 시어머니 입에서는 담기 힘든 욕이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왔습니다. 야, 애미 뒤진 년아. 밥이 이게 뭐냐? 너 먹을 케밥 차린 거냐? 내가 준 생활비로 겨우 이거밖에 못 차려?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차려드리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어머님. 아이고, 대답은 잘하네. 야, 잘 들어. 우리 집 서열은 나와 아들, 그리고 강아지들 다음에 너야. 넌 제일 하찮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그런 내가 너를 거둬들였으니까 고마운 줄 알아. 알아들었으면 당장 밥상 다시 차려와. 네, 어머님 알겠어요. 어머님 덕분에 연명하고 있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머님 마음에 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개처럼 순종하고 복종했더니 시어머니의 입에서 막말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시댁에 다시 돌아오고 나서 대놓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니 그 상간녀와 따로 살림까지 차렸다고 하더군요. 엄마, 나 애인이랑 같이 살아. 이제 그냥 두 집 살림 하려고. 얘 우여가, 아무리 그래도 두 집 살림은 심했다. 그럼 어떡해? 뭐 쟤랑 이혼이라도 할까? 엄마가 종처럼 부리기 좋다고 이혼하지 말라며. 그랬지. 앞으로도 계속 내 옆에 시녀로 들 거라고. 그런데 네 애인이 나중에 결혼하자고 덤비면 어쩌려고 그러냐? 걱정하지 마. 내 애인도 내가 유부남인 거 알고 같이 사는 거야. 어차피 저 식모녀는 우리한테 찍소리도 못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이는 저 들으라고 애인 자랑과 제 욕을 해댔습니다. 이건 역시 저는 꾹 참았습니다. 언젠가 제가 정상에서 비웃을 날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렇게 남편은 상간녀에게 빠지다 못해 영혼까지 홀려버려서 있는 돈 없는 돈을 싹싹 긁어서 주더군요. 시어머니는 절대 지갑을 열어주는 분이 아니어서 남편은 사업장을 조금씩 줄여가다가 나중엔 매각하고 나온 돈을 상간녀에게 줬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남편을 심하게 혼을 냈는데 그이는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상간녀에게 빠져 지냈어요. 사업장 말아먹고 그동안 벌었던 돈을 모두 까먹으면서까지 계속 바람을 피웠답니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까먹나 해서 알아봤더니 남편이 바람 피우는 여자와 같이 도박에 빠져서 수억 원을 날려버렸답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대출과 카드깡으로 받은 돈으로 술과 도박을 즐기더라고요. 이에 시어머니는 남편을 말리려고 애를 써봤지만 망나니처럼 미쳐 날뛰어서 도저히 감당되지 않았어요. 속을 끓이던 시어머니는 어느새 삐쩍 말라가며 우울증에 빠졌답니다. 그래서인지 저에게 함부로 말하던 과거와 달리 아주 친근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새아가, 내 아들이 저렇게 돌아버린 거 어쩌면 좋겠니? 내가 저놈 때문에 20년은 더 늙은 것 같구나. 어머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우혁 씨가 제 말을 듣게 생겼나 보세요. 상간녀가 파트로 매주를 쓰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 같잖아요. 아이고, 내가 초장에 말렸어야 했는데. 너같이 착하고 순종적인 애한테 차라라고 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새아가. 내가 속이 뒤집어지니 세상이 달라 보이는구나. 그동안 너에게 모질게 군 거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우혁 씨는 언젠가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기다려보자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댁의 종으로 있으니 안쓰럽고 안타까워 보이기 시작했나 봅니다.
제 거친 손을 잡으시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고 자신이 한 짓을 진심으로 사과하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몸과 정신이 망가진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라고 하더군요. 말라가는 게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몸 안에서 암이 자랐기 때문이었죠. 시어머니는 큰 병을 가지게 된 것에 억울하고 슬펐는지 하루 종일 울기만 했답니다. 나 이제 어쩌면 좋니? 세아가, 나 살고 싶어. 어머님, 위암 4기도 생존 확률이 15%나 된다고요. 15%? 그건 엄청 낮은 거잖아. 아이고, 나 이대로 죽고 싶지 않어. 아직 더 오래 살고 싶다고. 내 아들놈이 정신 차리고 너와 잘 사는 걸 보고 싶단 말이야. 또 손주도 가져보고 싶단 말이야. 어머님, 절 믿으세요. 어머님은 분명 소원하는 걸 다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니까 마음 굳게 드세요. 힘든 걸 다 이겨내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요. 세아가, 고맙다. 네가 없었더라면 나 혼자 병원에서 공포에 떨면서 보내고 있었을 거야. 우혁이 이놈은 연락 안 되지? 네, 애인하고 해외여행 간 모양이에요. 카톡 프로필 사진에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놈이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등신이 돼버렸네.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에게 의지하며 항암 치료를 한 차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많이 힘들었는지 2차 치료는 거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새아가, 항암 치료를 다시 받느니 그냥 눈 감는 게 낫겠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버티는 게 힘들어. 새아가, 집으로 가자. 내가 너에게 줄 것도 있고 전할 말도 있으니 집으로 가자고. 어머님 많이 힘드셨군요. 알겠어요. 그럼 일단 집에 가서 며칠 쉬고 다시 마음 강하게 먹고 병원으로 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어머님 살려낼 겁니다. 저는 휠체어에 시어머니를 태우고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에게 다시 한번 연락해보라고 하셨고 여러 번 연결 끝에 받았답니다. 제가 시어머니가 암이라고 전했더니 남편은 콧방귀를 뀌더군요.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금세 나을 거라는 미친 말만 하더니 저더러 알아서 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그 대화를 들은 시어머니는 자신의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안방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오셨답니다. 새아가, 지금 우혁이 꼴을 보니 정신 차리려면 조금 더 걸릴 것 같구나. 지금 아들놈한테 내 재산 주면 애인년이랑 도박하는데 까먹고 말 거야. 그러니 내 재산 모두 네가 받아주렴. 네가 몇 년 기다리면 우혁이가 다시 돌아오겠지. 그럼 그때 내 아들과 행복하게 살아다오. 내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건 그거 하나뿐이야. 어머님, 전 재산을 저한테 주시겠다고요? 건물이며 이 집이며 통장에 든 돈까지 모두 다요? 그래. 너는 내가 오래 봐왔잖니. 물론 네가 미운 적도 있었지만 고마운 적이 훨씬 많았다. 내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 거니 이해해 주거라. 너도 그동안 나한테 서운한 거 많았지? 내가 모든 재산을 너한테 줄 테니 이걸로 마음을 풀어주렴. 어머님, 저 같은 하찮은 년한테 이걸 다 주시다니요. 말도 안 돼요. 어머님은 저랑 100년 만년 사셔야 해요. 제가 못 보내드려요. 아니다. 항암 치료는 다시 못 받을 것 같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포기할래. 이제 모두 내려놓고 그냥 이 집에서 너와 둘이 추억 쌓고 편히 떠나고 싶구나. 어머님, 항암 치료 아니어도 말기암 환자들 오래 사는 사례가 많다고 하잖아요. 제가 반드시 어머님 낫게 해드릴 거예요. 뭐든 다 해볼 테니까 희망 잃지 마세요. 고맙구나, 새아가. 이 노인네를 위해 예쁜 마음 가져줘서 고마워. 시어머니는 저와 은행과 부동산을 다니며 모든 명의를 저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참아왔던 내면을 끄집어내기로 했어요. 때가 온 거였죠. 방에서 잠자고 있던 시어머니 방문을 열고 사설 구급차 직원들을 들여보냈어요. 저기 자빠져 자는 노친네 보이시죠? 얼른 요양원으로 치워주세요.
그 소리에 깬 시어머니는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묻더군요. 새아가, 지금 이게 다 뭐 하는 짓이니? 이 남자들 뭐야? 뭐긴요. 당신을 요양원에 데려다 줄 사람이지. 이 할망구야, 내가 진짜로 당신 시녀이자 종인 줄 알았니? 당신이 나한테 전 재산 넘겨줬으니 꺼져줘야겠다. 요양원 가면 벽자리로 달라고 해. 그래야 똥 싸면 벽에다 칠할 수 있으니까. 뭐야?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복수하는 거냐? 너한테 조금 모질게 굴었다고? 조금 모질게 굴었다고? 이 할망구가 암에 걸리더니 기억까지 깜깜해진 모양이네. 당신이 우리 엄마 위독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지? 그리고 날 며느리가 아닌 짐승 취급한 걸 기억 못해? 설마 내가 그걸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멍청한 할망구야. 다 당신 재산 빼먹으려고 배알이 뒤틀려도 참은 거야. 여하튼 이젠 당신한테 볼 일 없으니 꺼져줘야겠어. 이 집이 이제 내 집인 건 알지? 제가 복수했다는 걸 알게 된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았는지 숨을 헐떡이더군요. 너 이 나쁜 년, 내 돈 내놔. 내 재산 돌려놓으라고. 아이고, 놓친 내가 숨도 쉬기 힘든 모양이네. 당신 돈은 잘 쓸게. 이 돈이면 호화스러운 인생을 살고도 남을 거라고. 땡큐 어머님. 시어머니는 충격이 겹치자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설 구급차 직원이 급하게 차로 옮겨 산소호흡기를 씌웠답니다. 저는 떠나가는 시어머니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그게 제가 본 시어머니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이 상간녀와 동거하는 집으로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얼굴 마주보고 합의 이혼을 할 생각이 없었으니 편하게 변호사에게 맡겨버렸죠. 시댁과 건물을 팔아 현금화시켰고 친정엄마의 고향으로 내려가 큰 집을 마련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게 편히 살기 딱 좋았답니다. 엄마가 이루지 못한 걸 제가 대신 이루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전 남편이 된 우혁 씨와 상간녀는 얼마 못 가 헤어졌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이 모두 저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상간녀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뒤늦게 정신이 든 전 남편은 시어머니가 있는 요양원에서 병수발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전화가 걸려왔죠. 남편은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사이가 틀어진 건 내 잘못이야. 모두 미안해. 그런데 지금 엄마가 위독하셔.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당신이 빨리 와줬으면 좋겠어. 엄마 소원이 당신과 내가 화해하고 잘 사는 거라니까 그 모습 보여드리자고. 엄마는 당신이 요양원에 버렸다고 미워하지 않으셔. 다 용서한다고 하셨다고. 뭐? 용서? 아주 웃겨 죽겠네. 어쨌든 지금 당신 애미가 뒤지기 직전이야? 그런데 어쩌지? 난 그 할망구가 되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어차피 재산도 내가 다 꿀꺽했는데 뭐하러 거기 가서 연기를 하겠냐고. 그리고 우혁 씨, 당신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 기억 안 나? 나도 똑같이 모른 척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 혼자서 그 똥구리내 나는 할망구 잘 보내드려. 이 배은망덕한 년, 우리 엄마가 너한테 전 재산을 줬는데 이렇게 나와? 너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법으로 해서 니년 재산 다 빼앗아 올 거라고. 당신 돈 있어? 변호사 살 돈 있냐고. 나는 변호사를 팀으로 꾸릴 능력이 있는 여자야. 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건 상관없는데 당신 얼마 있지 않은 돈을 그냥 아껴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그럼 기대하고 있을게. 당신 엄마가 지옥행 열차에 타는 거랑 당신이 복수하겠다고 나한테 덤비는 거랑 말이야. 그럼 굿바이. 저는 전 남편에게 실컷 조롱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 복수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어마무시한 반전이 펼쳐질 테니 끝까지 긴장 놓지 말아주세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문자를 받게 되자 저는 피식 웃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저는 시모를 한 번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암에 걸려 되져도 싸다고 생각해 왔으니까요. 전 남편은 시모의 장례를 치르고 한탄하는 삶을 살았어요. 술에 찌들어 사는 건 물론이고 도박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해 상간녀와 살던 집을 판 돈으로 모두 도박판에 꼬라박아 알거지가 됐답니다. 노숙자가 됐다며 저에게 돈을 구걸하려고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여보, 영은아, 나 좀 도와줘. 돈이 하나도 없어서 길바닥에서 지내고 있어. 당신이 엄마한테 받은 재산의 일부만이라도 좀 돌려줘. 돌려달라고? 내가 왜? 다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내 재산이라고.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근데 여보, 나 이제 정신 차렸어. 엄마 유언대로 당신과 내가 잘 살아보면 안 될까? 나 쥐 죽은 듯이 당신 옆에서 살게. 제발 날 받아줘. 길바닥에서 지내는 거 너무 힘들어.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내가 복수의 칼을 쥔 거야. 그런데 우혁씨, 그거 알아? 당신이 아는 것보다 내가 더 무서운 년이라는 거. 우리 엄마 재산 모두 받아먹은 거 말고 더 무서운 게 남아있어? 그게 뭔데? 저기 온다. 당신이 내 집 앞에 자주 찾아와서 속 좀 뒤집어지라고 불렀어. 나의 마지막 복수의 작품을 봐봐. 제가 초대한 사람은 제 전남편의 돈을 탕진하도록 도박에 빠지게 해서 전 재산을 잃고 망나니로 만들게 한 상간녀였습니다. 우혁씨, 당신 애인 왔네. 전 애인이라고 해야겠지? 뭐가 됐든 반가운 얼굴이지? 저 여자가 왜 당신의 초대 손님이라는 거야? 둘이 아는 사이였어? 알기만 하겠어? 내가 우리 엄마 장례 치르고 너희 모자 어떻게 구워 삶아줄까 고민하다가 니들 돈이라도 싹 다 벗겨먹기로 결심했지. 그래서 먼저 너희 모자한테 무릎 꿇고 빌었던 거야. 그리고 이 여자 박진희 술집 여잔데 내가 고용했어. 당신 제대로 망가뜨려주면 50억의 재산 중 10% 주겠다고 약속했지.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당신 엄마가 암에 걸리는 바람에 일이 수월해졌지. 내 계획에 시어머니 암은 없었는데 말이야. 그냥 마음을 홀랑 뺏을 계획이었다고. 어쨌든 이렇게 끝이 났으니 인생 참 재밌지 않아? 인과 응보, 사필기정, 그리고 세옹지만 해. 뭐야? 그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나한테 접근한 거였어? 영훈이 네가 복수하려고 나한테 이 여자 붙인 거야? 그이가 말하는 동안 상간녀는 어느새 제 옆까지 걸어왔습니다. 오빠, 오랜만이야. 근데 냄새가 심하게 나네. 내가 사람을 제대로 망가뜨려놨다. 진이, 너 나한테 사기친 거야? 인연이 시키는 대로 날 꼬신 거냐고? 오빠, 사기라니. 그냥 계획 세우고 공사 좀 친 거지. 내가 좀 예쁘다고 해벌레에서 돈이고 마음이고 받쳐준 건 사기가 아니라 오빠의 선택이야. 난 아무것도 달라고 한 적 없어. 오빠가 좋아서 해준 거잖아. 그리고 도박은 말이야. 그게 좀 재밌어. 우리가 다니던 하우스 있잖아. 거기 내 사촌 오빠가 운영하는 곳이다. 같이 도박하던 사람들 모두 오빠를 속인 거야. 타짜들이었다고. 제가 고용한 상간녀가 진실을 말하자 전 남편은 눈물, 콧물, 그리고 침까지 흘려가며 분노했습니다. 자기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가짜였고 패가망신까지 했으니 화가 난 거죠. 이 두 년이 날 제대로 엿먹였어.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 우리 엄마 인생까지 다 망했다고! 그 말에 저는 그이에게 똑같이 대답해줬습니다. 내 인생이야말로 당신과 당신 엄마라는 연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어. 널 믿고 결혼한 건 내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나를 짐승 취급은 하면 안 되는 거였다고. 영은이 너, 그리고 진이 너, 둘 다 오늘 내 손에 박살날 줄 알아. 난 지금 잃을 게 하나도 없어. 너희들 황천길로 보내고 교도소에 말뚝박고 말겠단 말이야. 전 남편은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줍더니 저희 두 여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가 전 남편을 만나러 오면서 혼자 올 리가 없었죠. 도박장을 운영하던 사촌 오빠와 무리들이 달려와 전 남편의 사지를 잡고 잡아뜨렸어요. 그리곤 개박살이 나도록 패줬답니다.
저와 상간녀는 뒤에서 씩 웃으며 마지막 거래를 했습니다. 제가 자동차 트렁크를 열면서 말했어요. 약속했던 5억이에요.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수고는 무슨. 제가 언니 복수를 함께해서 재밌었어요. 이제 전 술집 그만두고 고향으로 가려고요. 그래요, 잘 생각했어요. 크게 한탕 했으니까 편하게 살아요. 그런데 언니, 이 인간 어떻게 처리해줄까요? 또 언니 찾아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냥 몇 대 패주고 버려요. 내가 노숙자 하나 상대 못할까봐요? 내가 어떤 여잔지 지켜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자식이 계속 찾아오길 바래요. 제가 지 엄마 돈으로 잘 먹고 사는 걸 봐야 속이 썩을 거 아니에요. 우와, 언니 진짜 독한 사람 많네요. 브라보! 그렇게 전 남편은 상간녀의 일행들에게 두들겨 맞고 네 발로 기어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상간녀와 일행은 제 차의 트렁크에 현금 5억을 옮겨 담아 떠났고요. 이렇게 해서 제 모든 복수가 끝이 났습니다. 한설인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보여주고 초전 박살을 내줬네요. 이후 전 남편은 다신 찾아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유산을 두고 민사소송을 하겠다더니 역시나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어서 그런지 아무 짓도 못하더군요. 저는 그의 소식이 궁금해서 사람을 시켜 알아봤더니 기차역을 바꿔가면서 노숙하고 지내고 있답니다. 구걸에서 돈을 받으면 소주를 사 먹고 길바닥에서 잠을 자는 게 전부라고 하네요. 수십억을 물려받을 놈이 1,000원도 없는 비운의 인생을 마저 살게 됐죠. 이렇게 제 사연을 글로 써보니 저라는 여자가 좀 과하게 독한 면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당한 일화들을 모두 다 글로 쓰면 아마 책 10권이 나올 정도로 지독하니까요. 제 반전 이야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흥미를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독한 년은 이만 물러갑니다. 앞으로는 소처럼 일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남은 생을 즐기고 음미하며 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